세종 즉위 후 조선은 막 유교적 질서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법과 예로 백성을 다스리고 신하들을 품으면서도 엄하게 다스리는 그 유명한 세종의 정치 안정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정의 한복판을 뒤흔든 것은 전쟁도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종 9년 한양조정에 공식 보고가 올라옵니다. 유감동이라는 여인이 수십 명의 남자들과 간통하였다. 이건 그냥 풍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헌부가 직접 조사한 명단, 즉 조선의 공적인 감찰 기구가 왕에게 올린 문서화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상의 아들 전직 판서의 자제 장례가 촉망되는 문과 급제자, 심지어 관노와 중인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유감동이라는 한 이름을 중심으로 조선의 남성 엘리트들이 한 줄로 묶여버린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음란한 소문으로 덮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면의 붕괴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려나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자가 다름 아닌 왕 세종이었다는 겁니다. 세종은 그 명단을 손에 들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명단은 너무 컸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적힌 모든 인물을 법대로 처벌한다면 조정은 반쪽이 날아가다 못해 실질적으로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은 강해질지 모르죠. 하지만 동시에 국정은 멈춥니다. 반대로 이걸 사사로운 추문으로 치부하고 덮어버린다면 세종이 그토록 세우려던 도덕 질서, 즉 우리 조선은 이제 유교의 나라이며 예의 나라다라는 국가적 선언 자체가 무너집니다. 쉽게 말해 세종은 지금 두 가지 파국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세종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과 몇몇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제 왕정인가? 아니면 사대부의 체면과 도덕을 기반으로 굴러가는 유교의 집단 통치 국가인가? 세종은 유교적 예를 왕권의 도구로 삼아 조선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적 예가 지금 왕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타락을 벌하고 싶어도 그 신하들이 바로 나라의 행정이자 사법이자 외교이자 세금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머리였지만 몸통은 여전히 양반이었고 그 양반의 가장 추한 민낯이 지금 왕 앞에 까발려진 상태였던 겁니다. 더 답답한 지점은 이것이 발각된 범죄가 아니라 알고도 묵인되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감동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리학을 강론하고 충절과 절개를 입에 달고 살던 젊은 선비들이 밤이면 줄지어 한 여인의 집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나누고 몸을 섞었습니다. 조선은 바깥으로는 도덕국가를 선언하고 안으로는 욕망의 질서를 즐기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조용히 존재할 때는 모두의 암묵적 평화였지만 그 은밀한 질서가 문서가 되는 순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록은 유감동을 음탕한 여인으로 적습니다. 기록은 그녀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의 남자들을 현혹된 자로 묘사합니다. 마치 유혹하는 요부와 미혹된 선비들의 구도처럼 포장해놓죠. 하지만 그 구성 자체가 이미 권력 편향입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조사관들이 만든 명단에는 연루된 여성 1명, 연루된 남성 수십 명이었습니다. 최소 40명 이상. 조선은 이 숫자를 본 순간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의 상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여인에게 몰린 수십 명의 남자. 그것은 그녀가 비정상이라는 말보다 우리 질서가 이미 썩어 있다는 증거에 더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기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실록의 해당 시기 기록은 이 사건을 풍속이 무너졌다는 차원에서 다루지만 동시에 왕이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왕이 모든 걸 벌하면 국정은 멈추고 벌하지 않으면 도덕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유감동 사건은 세종이 통치자로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상과 현실의 전면 충돌이었습니다. 이건 왕 개인의 분노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 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지 그 노선을 강제로 결정하게 만든 폭발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건 유감동이라는 여성의 사생활 고발이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 집단 전체를 향한 첫 공개 기소였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기녀 한 명이 조선의 도덕이라는 왕관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선의 권력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거울의 이름이 바로 유감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감동. 거만 성윤 유기수의 딸로 태어난 양반가의 규수였다. 어린 시절부터 글과 예를 배웠고 문장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사대부가의 딸로서 그녀는 여인은 부덕으로 집안을 밝힌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그녀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품위 있는 부인, 충실한 아내, 현명한 어머니. 그것이 양반 여성이 살아야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성인이 되자 그녀는 같은 양반가의 아들 최중기와 혼인했다. 예를 갖춘 혼례식이 치러지고 한양의 명문가들은 서로를 축하했다. 두 집안의 혼사는 문중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결혼이 축복으로 끝난 것은 잠시였다. 남편 최중기가 지방 관직을 받아 임지로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다. 그는 처음엔 부인을 데리고 가려 했지만 관직지의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혼자 내려갔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소문이 서울까지 올라왔다. 최중기가 지방에서 다른 여인과 함께 산다더라.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유감동의 삶은 무너졌다. 시댁은 차가웠고 친정도 체면을 이유로 그녀를 외면했다. 남편 없는 부인은 이미 불길한 존재였다. 여인은 남편이 있어야만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아닌 죄로 죄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실록은 그녀를 향해 행실이 문란해졌다고 적는다. 그러나 그 문장은 한 여인의 절망을 감추고 있다. 그녀는 병을 핑계로 한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그녀가 설 자리가 없었다. 친정은 체면을 생각하라며 문을 닫았고 시댁은 그 여인은 이미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며 이름을 지워버렸다. 유감동은 사회의 가장자리에 홀로 남았다. 조선 사회에서 혼자 사는 양반가 여인은 그 자체로 위험한 존재였다. 보호받지 못한 여인은 언제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겪은 외로움과 공포는 단순한 사치의 상실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였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상상조차 못할 결정을 내린다. 스스로 기녀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조선의 유교 사회에서 양반의 딸이 기녀가 된다는 건 곧 스스로의 신분을 버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욕망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다. 기녀가 된다는 건 남성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가문의 체면도 정숙의 의무도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동안 부정당했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를 알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만이 기녀로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실록은 그녀의 이 선택을 음탕함으로 기록하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조선 사회의 경계 밖으로 걸어나간 첫 여성 중 하나였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비난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다.
그녀의 집에는 밤마다 등불이 켜졌다. 양반 자제들이 몰래 찾아와 시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 유감동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단순한 유혹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이었다. 겉으로는 성리학을 따르며 욕망을 억누르던 조선의 남자들이 그녀 앞에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었다. 어쩌면 그 순간 유감동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딸도 아니다. 그녀는 조선 여성이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이름표를 스스로 벗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또 다른 사슬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름이 한양에 퍼지자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재상가의 아들 문과 급제자 중인과 관노까지. 그녀는 신분의 경계를 무너뜨린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걸 부도덕이라 했지만 사실 그건 조선의 허위와 위선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때부터 그녀를 지켜봤다. 한 여인이 질서의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조선이라는 체제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었다. 유감동은 몰락한 게 아니라 조선의 금기를 건드렸다. 그 결과 그 금기가 그녀를 삼켰다. 그녀의 자유는 곧 조선의 불안이 되었고 그 불안이 바로 유감동 사건이라는 폭풍으로 자라났다. 조선의 유교 질서는 여성에게 오직 두 가지 길만을 허락했다. 가문의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로 죽는 것. 하지만 유감동은 그 틀을 스스로 벗었다. 그녀의 선택은 당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역이었다. 스스로 기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신분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기녀는 조선에서 가장 복잡한 신분이었다. 왕과 대신의 잔치에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읊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신분상으로는 천민이었다. 그러나 그 천민 중에서도 지식과 예술을 겸비한 이들이었기에 양반 남성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유감동은 바로 그 세계를 선택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른 문을 연 것이다. 그녀의 재능은 금세 소문이 났다. 글씨를 곱게 쓰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한양의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소문에는 항상 불온함이 섞여 있었다. 양반가의 딸이 기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그녀를 죄인으로 몰았다. 하지만 그 죄목의 실체는 사회가 정해준 자리에서 벗어난 용기였다. 실록은 냉정하게 적는다. 유감동 음탕하고 행실이 문란하여 여러 남자와 관계함. 그러나 그 짧은 한 줄 뒤에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연이 있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게 쫓기고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여인. 혼자 살아남기 위해선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고 그 보호는 결국 남성의 세계 안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 기녀가 된다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대신 생존의 자리를 얻는 일이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을 주목한다. 조선 초기 여성은 재산권도 법적 보호도 교육의 기회도 거의 없었다. 남편이 사라지는 순간 여성은 빈 껍데기 신분이 된다. 유감동은 그 껍데기를 버리고 스스로를 새로 만든 첫 여성 중 하나였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남자들을 이용했고 억압하는 세상을 자신만의 무대로 바꾸려 했다. 그녀의 집에는 매일 밤 등불이 켜졌다. 비단이 깔린 방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영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드는 남자들. 낮에는 엄숙한 선비였던 그들이 밤에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그들은 유감동과 시를 나누고 노래를 듣고 술을 마셨다. 때로는 연정을 고백했고 때로는 체면을 잊은 채 울기도 했다. 유감동은 그들에게서 단지 몸을 판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욕망과 허위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낮에는 돌을 말하고 밤에는 나를 찾는구나.
너희가 말하는 예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더냐? 그 한마디는 조선의 남성 중심 사회 전체를 향한 일침이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녀의 이름이 퍼질수록 그녀를 욕망했던 남자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유감동은 단순한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조선의 남성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그녀를 저주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녀의 존재를 두려워했다. 한양의 밤이 깊어질수록 유감동의 집은 더 붐볐다. 재상가의 아들 문과 급제자, 심지어 관노비까지 그녀 앞에서는 모두가 신분의 벽을 잊었다. 그녀의 집은 조선의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거기서는 신분보다 감정이 예보다 욕망이 체면보다 인간이 먼저였다. 그녀는 한 시대의 균열이었다. 조선은 질서로 유지되는 나라였지만 그 질서의 이면에는 수많은 억압과 위선이 있었다. 유감동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세상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녀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녀를 무너뜨려야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조선의 도덕은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조선의 거울이었다. 세종의 조정은 이제 폭풍을 맞게 된다. 그녀의 이름이 궁궐문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날 세종은 처음으로 한 여인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곧 유감동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문에 새겨졌다. 그해 여름 한양의 뒷골목은 조용했지만 뜨거웠다. 밤이 되면 유감동의 집 앞에는 언제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상의 아들 전 판서의 자제문과 급제자 중인 신분의 역관,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관노들까지. 그들은 한양의 성리학적 도덕의 얼굴을 한낮에는 자랑스럽게 걸고 다녔지만 해가 지면 하나같이 그 얼굴을 벗어던졌다.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유감동의 집이었다. 유감동의 집은 단순한 기녀의 거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조선 사회의 모든 신분이 뒤섞이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왕의 명도 사대부의 권위도 양반의 체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곳에서는 한양의 도덕이 무너졌고 오직 인간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의 방은 언제나 등불로 가득했다. 비단 방석 위에 향이 피어오르고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한 채 술잔을 기울였다. 누군가는 그녀의 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손끝의 마음을 빼앗겼다. 유감동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담담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오늘은 누가 가장 먼저 위선을 벗을까? 그 한마디는 그곳에 온 모든 남자들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 앞에서 그들은 평등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욕망 앞에서의 평등이었다. 양반이건 노비건 모두가 그녀의 집 문턱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였다. 세종 9년 7월 마침내 사원부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유감동과 정을 통한 자 40여 명, 모두 실명 기록. 그 명단은 한양의 절반을 흔들었다. 그 안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집안의 후손들이 가득했다. 재상 권진의 둘째 아들 권한 전 판서 이종선의 아들 이효신 문과 급제자 김여달 박강. 그들은 모두 조정의 자랑이었고 왕의 충신의 아들이었으며 학문과 덕을 대표하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여인을 통해 엮여 있었다. 명단이 공개되자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날 밤 세종은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나라를 세우기보다 사람을 세우기가 더 어렵구나. 그의 말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다. 그가 세운 유교적 이상국가의 근간이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종의 곁에 있던 신하들은 불편한 침묵을 지켰다. 왜냐하면 그 명단 속의 이름들 중 절반은 그들의 친척과 제자 그리고 자식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 이 일은 사사로운 일탈이옵니다. 너무 깊이 다스리면 조정이 흔들릴까 두렵사옵니다. 그 말은 충언이 아니라 변명이었다. 하지만 모든 신하가 침묵한 것은 아니었다. 대사원 정인지는 상소를 올렸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옵니다. 신분을 가리지 말고 모두 벌해야 하옵니다. 그 상소는 바른 말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말이었다. 정인지는 그날 이후로 서서히 조정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반면 영의정 황희는 말했다. 유감동 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쉬우나 연루된 양반 자제들을 모두 다스린다면 조정이 비게 될 것입니다. 기강보다 먼저 국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의 말은 세종에게 깊은 고민을 안겼다. 도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버릴 것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도덕을 굽힐 것인가? 한양의 거리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분들이 낮에는 충절을 외치고 밤에는 유감동의 집을 찾는다더라. 조선의 백성들은 왕의 고민보다 더 빠르게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유감동이 죄인이라면 그 문을 두드린 자들도 모두 죄인 아니겠는가? 하지만 왕의 자리에서 세종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질서를 세워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세종은 명했다. 유감동의 행실을 조사하되 이 연루된 남자들의 이름은 조용히 처리하라. 그것은 왕의 명의자 동시에 타협이었다. 한양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감동의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골목에서 주막으로 번져갔다. 백성들은 유감동을 음탕한 여인이라 부르면서도 그녀의 이름을 낮게 속삭였다. 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다.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묘한 해방감. 그녀는 조선의 남자들이 숨겨온 욕망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그들이 만든 도덕의 균열이었다. 유감동의 집은 단지 한 여인의 거처가 아니라 조선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살롱이었고 그곳에서 세상은 밤마다 스스로의 거짓을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백의 대가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치러야 했다. 유감동. 그녀는 자신이 태운 불길 속에 서 있었고 그 불빛이 꺼지는 순간 조선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 불빛은 곧 왕의 시선에 닿을 것이었다. 그리고 세종의 결단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얼굴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세종은 그의 여름 가장 무거운 밤을 맞았다. 조정의 보고서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명단이 있었다. 그 속에는 세종이 직접 과거에 시험을 주던 제자들의 이름이 신뢰하던 신하의 아들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왕의 손이 떨렸다. 이들을 벌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나 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그 두 줄기 생각이 세종의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왕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간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도덕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왕이 통치하는 질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드러내는 경고였다. 풍속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윗사람들의 부끄러움이다. 세종의 이 말은 실록에도 남았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사라졌다. 신하들이 그 문장을 실록 편찬 과정에서 순화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사원부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대사원 정인지는 상소를 올려 이렇게 말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양반이라도 법 앞에서는 죄를 면치 못해야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말은 곧 조선의 기강을 세우자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왕에게 칼을 겨누는 말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왕의 곁에는 그 죄를 지은 자들의 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의정 황희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폐하 이 사건을 크게 다스리면 조정이 무너집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자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사옵니다. 백성의 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나라의 기둥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체면을 지키려는 위선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이었다. 병조판서 조말생은 또 다른 현실을 언급했다. 이들을 모두 파직하면 조정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백성의 세금은 누가 걷고 외교 문서는 누가 써내겠습니까? 관직을 비워둘 수는 없사옵니다. 그 말은 세종의 가슴을 찔렀다. 왕이 정의를 지키려면 행정이 멈춰야 했다. 세종은 그날 밤 경복궁의 집현전 앞을 홀로 걸었다고 한다. 별빛이 떨어지고 여름의 바람이 서늘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법이 왕보다 높을 수 없고 체면이 나라보다 높을 수도 없구나. 그러나 지금은 둘 다 내게 칼을 겨누는구나. 결국 세종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며칠 뒤 다시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조정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유감동과 관계한 자들의 가문이 돈과 권력으로 여론을 잠재우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대신들은 유감동이 남자들을 유혹했다며 그녀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웠다. 그녀가 남자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사악한 여인이라고 풍속을 문란케 한 원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굳었다. 그대들은 도를 아는가 도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이니라. 그대들이 어찌 여인의 탓으로 도의 부재를 감추려 하는가. 세종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말 뒤에 행동은 없었다. 그 역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세종은 마침내 명을 내렸다. 유감동은 곤장 100대에 처하고 관비로 삼는다. 그러나 처벌은 실제로 80대로 감형되었다. 그녀의 목숨은 살렸지만 신부는 완전히 끌어내렸다. 그녀는 이제 조선의 가장 밑바닥에 속한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연루된 남자들에 대한 처벌은 놀라우리만큼 가벼웠다. 권한 이효신 등 양반 자제들은 파직으로 그쳤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유배를 갔다가 곧 복귀했다. 김여달의 강간 혐의는 흐지부지 됐다. 그는 오히려 유감동의 유혹에 빠진 불행한 남자로 기록되었다. 그녀만이 죄인이었다. 그녀만이 벌을 받았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유감동은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웃었다고 한다. 내 죄는 여인이 남자들의 위선을 드러낸 것이었을 뿐이니. 그 미소를 본 형리조차 순간 손을 멈췄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곤장 소리가 한양의 하늘을 울렸다. 백성들은 몰려들어 구경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형장은 단지 한 여인의 처벌이 아니라 조선의 위선에 대한 의식 없는 제사였다. 세종은 그 소리를 궁궐 안에서 들었다. 그는 문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라의 체면은 지켰지만 인간의 정의는 무너졌다. 왕은 울지 않았으나 그날의 침묵은 울음보다 길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체면을 지켰고 한 여인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체면의 밑바닥에는 썩은 도덕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유감동의 피로 씻긴 그 도덕은 그날 이후 더욱 깨끗한 척 빛났다. 하지만 세종은 알고 있었다. 그 빛은 진실의 빛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가짜 빛이었다. 한양의 해가 저물던 그날 형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관노들이 형틀을 준비했다. 곤장대가 세워지고 붉은 천이 깔렸다. 양반의 딸이 그 위에 눕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유감동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거칠어진 손, 마른 얼굴.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자락은 이미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운명을 이미 받아들인 듯 담담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여인이 양반의 딸이었다니. 아니, 음탕한 여인이지. 그래도 저 용기 보통 여인은 아니야.
세상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형리가 곤장을 들었다. 첫 매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퍽, 그 소리에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유감동의 몸이 휘청였지만 비명을 내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두 번째 매, 세 번째 매. 살이 터지고 피가 번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 고통으로 세상을 증언하려는 듯 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한 도덕이냐, 이것이 법이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 중 몇몇은 눈을 돌렸다. 어떤 여인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경거리로 삼았다. 조선의 도덕은 잔혹했고 그 잔혹함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익숙했다. 여인의 고통은 언제나 교육의 도구였다. 8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유감동은 거의 의식을 잃었다. 형리들이 그녀를 질질 끌어 옥으로 옮겼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죄로 덮여 있었고 그 죄는 씻기보다 지워야 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관비로 전락했다. 관청의 허드레시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실을 읊던 여인이 이제는 거친 베옷을 입고 남의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발에는 상처가 생겼다. 밤에는 불을 끄고 새벽에는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실록은 단 한 줄만 남겼다. 유감동 관비가 되다. 그러나 그 한 줄 뒤에는 수천의 날들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불리지 않는 이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살아가는 여인의 시간. 조선의 벽은 높았고 그 벽 너머의 여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감동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장의 상인들은 몰래 그녀의 이야기를 했다. 그 여인 당당했지 않나. 매를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다더라. 어떤 이는 그녀를 조롱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의 이름은 조선의 금기가 되었고 동시에 조선의 양심이 되었다. 왕은 더 이상 그녀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조정은 이 사건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덮었다. 세종은 나라의 체면을 지켰지만 스스로의 이상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눈빛이 남아있었다. 그 눈빛은 세종에게 말없이 물었다. 폐하, 당신의 도는 누구를 위한 도입니까? 시간은 흘러 유감동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다. 친정도 시댁도 그녀를 부정했다. 가문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 그녀의 이름은 종이 위에서 지워졌고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두 번 죽었다. 한 번은 곤장의 형장에서 또 한 번은 기록의 역사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겨울이 깊던 어느 날 관청의 창고 한켠에서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었다. 아무도 울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조용히 땅에 묻혔다. 묘비도 없고 이름도 없었다. 조선은 그렇게 한 여인을 완벽히 지웠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어떤 기녀는 그녀의 시를 암송했고 어떤 상인은 그녀가 남겼다는 비단 조각을 간직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금기였지만 금기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다. 유감동은 단지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장 먼저 금을 낸 존재였다. 그 벽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금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저항이 되었고 그녀의 고통은 증언이 되었다. 그날 형장에서 울리던 곤장의 소리는 이제도 들린다. 그것은 한 여인을 향한 폭력의 소리가 아니라 한 사회가 자신의 위선을 숨기기 위해 내리친 소리였다. 유감동은 그 소리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이겼다. 역사는 그녀를 지웠지만 진실은 그녀의 편이었다. 유감동이 사라진 뒤 한양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시장은 분주했고 서책방에는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억지로 눌러놓은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울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여인 정령 죄인이었을까? 세종의 조정은 다시 법과 예의 질서를 세웠다. 유감동 사건 이후 궁궐에서는 여성의 행실을 더욱 엄격히 규제했다. 양반가의 여인들은 외출을 제한당했고 기녀들의 신분은 더 낮아졌다. 왕은 도덕을 회복한다고 믿었지만 그 도덕의 이름으로 더 많은 여인들의 자유가 사라졌다. 한 명의 희생으로 질서를 세웠지만 그 질서는 여전히 불완전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질서였기 때문이다. 실록의 기록은 짧았다. 유감동 관비로 전락하다. 이후 행적을 알 수 없음. 불과 몇 줄로 요약된 한 여인의 삶. 그러나 그 몇 줄 사이에는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잔혹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다.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것이었고 그 승자들은 모두 남자였다. 그녀는 한 시대의 거울이었지만 기록자들에게는 지워야 할 얼룩이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한양의 뒷골목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주모들은 술을 따르며 속삭였다. 유감동이 죽었대. 곤장을 맞고 관비로 살다가 병이 들었대. 그러면 다른 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도 용기 있었지. 그 여인 덕에 양반들이 밤에 기침도 못한다잖아. 그 말에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조선의 양반 사회는 여전히 위선을 입고 살았다. 낮에는 충절과 절개를 설교하고 밤에는 욕망과 권력을 탐했다. 그런데 그 위선을 폭로한 여인은 죄인이 되었고 그 위선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질서였다. 유감동은 스스로 벽을 넘어선 여인이었고 그 벽은 그녀를 죽였다. 하지만 그 금은 영원히 남았다. 세종은 나중에 그 사건을 회고했다고 전해진다. 나라의 법은 바로 섰으나 사람의 마음은 아직 바로 서지 못하였다. 그의 말에는 통치자의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다. 그는 왕으로서 체면을 세웠지만 인간으로서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 유교의 나라를 세운 성군이었지만 그 유교가 한 여인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고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왜 여인은 죄가 되어야 하는가? 왜 도덕은 약자에게만 엄격한가? 왜 진실은 침묵해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세종의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유감동은 죽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위선의 구조를 비춘 거울이었다. 그녀는 기녀로서 몸을 팔았지만 동시에 그 몸으로 세상의 허위를 증언했다. 그녀의 선택은 사회가 금지한 모든 것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자유의 선언이었다. 몇 년 뒤 한 노학자가 몰래 시 한 수를 썼다고 한다. 비단 옷 벗고 거친 옷 입은 여인 그대의 죄는 욕망이 아니요 세상의 위선이었도다. 그 시는 곧 금서로 지정되었고 시인은 파직되었다. 하지만 그 시 한 줄이야말로 진실의 기록이었다. 유감동의 묘는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이는 한양 근교의 낮은 언덕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강가의 모래밭이라 말한다. 묘비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름이 지워졌기에 그녀는 더 오래 남았다. 기록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진짜 역사를 이룬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이름은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유감동은 조선 여성의 욕망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모순이었다.
그녀는 희생자였고 동시에 저항자였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의 잔혹함을 증언했고 그녀의 삶은 도덕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고발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조선은 변하지 않았다. 남성의 죄는 숨겨지고 여성의 죄만 기록되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기록의 여백에서 유감동의 눈물이 발견되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역사의 시작이었다. 유감동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 유감동이 남자였다면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조선의 도덕은 무너지고 오늘의 우리는 잠시 침묵한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손으로 쓰이지만 진짜 역사는 지워진 이름 속에서 살아남는다. 유감동은 바로 그 첫 번째 이름이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이 곧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지워진 이름이 세상을 비추는 순간 역사는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그녀는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을 말한 첫 번째 인간이었을까? 그 질문이야말로 유감동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세월은 흘렀다. 세종의 시대가 끝나고 왕들이 바뀌고 조선의 도성도 변했다. 하지만 한양의 어느 뒷골목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은밀히 그 이름을 속삭였다. 유감동.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자 동경이었다. 남자들에게는 잊혀야 할 죄였고 여자들에게는 감히 꺼낼 수 없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죽었지만 조선의 여성들에게 묵직한 흔적을 남겼다. 양반의 딸이 기녀가 되고 기녀가 죄인이 되는 그 여정을 통해 조선의 여자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고 그 자유를 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자유를 택한 한 여인의 이름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실록은 그녀를 음탕한 여인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학자들이 다시 그 기록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문장은 달리 들렸다. 행실이 문란하다는 말은 사회가 견디지 못한 자유라는 뜻이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남성의 위선을 드러냈다는 뜻이었다. 기록의 행간 속에서 역사의 해석이 바뀌기 시작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말한다. 유감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도덕적 이중성을 폭로한 첫 여성이다. 그녀의 삶은 조선이 추구한 예의와 도덕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증명했다. 남성의 욕망은 허용되었지만 여성의 욕망은 범죄였다. 남성의 일탈은 용납되었지만 여성의 선택은 처벌받았다. 그녀가 스스로 기녀의 길을 택한 순간 조선의 틀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유감동은 체제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그 체제를 시험한 첫 인물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조선이라는 완벽해 보이는 유교 국가의 틈을 드러냈다. 그 틈은 훗날 수많은 여인들의 고통과 침묵 속에서 조금씩 넓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묻는다. 만약 그녀가 오늘을 살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죄인으로 불렸을까? 아니면 자유를 선언한 첫 여성으로 기억되었을까?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 없음이 바로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신은 불태워졌고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으며 묘비는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지워진 자리에서 그녀는 영원히 남았다. 기록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불탔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건너며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한양의 기녀들 사이에서는 감동누이라 불렸고 훗날 문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야사로 남겼다. 그녀의 삶은 금기의 상징이자 동시에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 거울이 되었다. 그 거울 앞에서 조선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지만 진짜 역사는 패자의 침묵 속에 숨어 있다. 유감동은 그 침묵의 역사 속 첫 이름이었다. 그녀는 패배한 여인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상을 고발한 증인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워진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잊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정한 도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란 체면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지키는 것인가? 유감동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으로 살고자 했다. 비록 그 대가가 곤장이었고 침묵이었으며 이침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고 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인다. 진실은 결코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기억해달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한 여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사라진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감동이 남긴 진짜 유산이다. 밤이 깊어지면 한양의 오래된 골목 어딘가에서 바람이 지난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전 곤장 소리처럼 무겁고도 낮게 울린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그녀의 이름을 속삭인다. 유감동, 그녀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했던 첫 목소리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세상을 거스른 여인이었고 그 대가로 이침을 감내했다. 하지만 세월은 증명했다. 지워진 이름이야말로 역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유감동은 죽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수백 년을 돌아 우리의 귀에 닿았다. 그녀의 눈물은 한 여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것이었다. 그녀의 고통은 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불평등한 세상에 던지는 경고였다. 지금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그리고 깨닫는다. 역사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기록의 여백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유감동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너무 앞서 태어났을 뿐이다. 그녀의 이름이 바람처럼 다시 불릴 때 조선의 밤은 비로소 조금은 따뜻해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